어머님의 얼굴을 이 지경을 만드시면 어떡해요? 얘야 그냥 걷다가 넘어진 거야. 애들 걸음마 시작하면 다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누구는 애 안 키워봤니? 아니, 다 넘어지면서 큰다고 세상 어느 엄마가 애 넘어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진짜 너 말을 어쩜 그렇게 사납게 하니? 아니, 보일러 고장났다고 여기 며칠 계시게 해드렸으면 애라도 잘 봐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밥값은 하셔야죠. 뭐야? 얘 너 아무리 내가 여기 지내는 게 싫다더라도 어디 시어미한테 말본세를 그렇게 짓거리니? 너 말 다 했어. 정 불편해하면 보일러 고쳐질 때까지 무섭지만 모텔에라도 가서 있어야겠다 싶었지만 아니 며느리가 세상의 말을 저렇게 하니 괘씸해서라도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 있지 뭐예요. 한바탕 날선 말들을 쏟아내더니 얼마 있다가 며느리가 와서 사과를 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는 제가 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발소리에서 짜증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며느리와 단 둘이 3일을 있어야 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젠 정말 괘씸해서 모텔을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다음 날이 돼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말 며느리가 저를 사지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산책을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알려줬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어요. 혹시나 까먹을까 싶어 며느리가 적어준 비밀번호 메모지를 항상 주머니에 지녔기 때문에 잘못 누른 것은 아닌가 싶어 확인을 해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산책할 때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시간을 걸어서 보일러가 고장나 냉골이 되어 있는 제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 밤은 하필이면 50년 만에 한파가 찾아온다고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버린 상황에 바람까지 많이 부는 날이라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산책을 하는데도 30분을 넘기지 못했었는데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나 엄동설한 혹한을 뚫고 1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 돌지 않은 지 4일이 된 제 집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보일러가 고장나 잠시 아들 집에 지내게 된 어머님께서 아들이 출장 간 사이 며느리와 언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한의 한파 속에 며느리가 집 비밀번호를 바꿔 쫓겨나 버린 천인공로할 일을 당하신 김영임님의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 김영임이라고 합니다. 집 나이로 70이니 내년 제 생일이 오면 고희가 되겠네요. 하지만 전 남편과 사별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와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고희를 챙겨주기나 할란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 제가 한 일들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이었는지 혹시나 아쉬운 처사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처신해야 지혜로운 것일지 많은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구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선을 보고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을 봤을 때는 딱히 흥미롭지 않았었지만 딱 하나 이 남자는 정말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겠구나 싶은 느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좋아서 조금 더 만남을 이어가 보니 조금씩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한결같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대기업이거나 혹은 집안이
든든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의 성품을 보고 적어도 나를 굶어 죽이지는 않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죠. 실제로 저와 남편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저는 직장인은 아니었고 청소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며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탰고 그 노력들 때문에 힘들지만 부족하지는 않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결혼 2년 차가 되어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제 아들 효성이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 임신을 계획하고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가질 때도 되었을 즈음이니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처음 아들 효성이를 품에 안을 적 느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전까지의 삶과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어려운 점도 참 많아졌죠. 남편과 제 자신 두 입만 건사하면 됐었던 때에 비해 새 생명 하나가 더 생기게 된 상황은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한층 더 어려운 과제를 내주었어요. 저는 소일거리를 해가며 아이를 물심양면으로 키웠고 남편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이직해가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하나 낳은 아들만 소중하게 잘 기르자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고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우니 아들도 어디 하나 크게 아픈 곳 없이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남편은 우리 가족의 벌이에 대해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애 더 크고 대학 가겠다. 그러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겠네. 그래. 우리 부부 여태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노후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내 생각에는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남편의 벌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 말대로 우리 노후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부족하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제안을 하더군요. 당신 거의 안 해본 식당 일이 없지? 백반의 분식, 치킨집까지 안 해본 게 없긴 하죠. 뭘 어쩌려고요? 당신 손맛 주변에서 다 알아주니까 당신이 한번 조그맣게 식당 하나 시작해보는 건 어때? 에이구 자영업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요. 내가 당신 저녁 차려주는 요리는 자신이 있어도 자영업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맣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생각해본 건데 말이야. 남편은 동네 상가에 작은 치킨집이 들어갈 만한 가게가 목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조건의 매물로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지만 들어보니 정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고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언젠가는 제 식당을 한 번쯤은 운영해 보는 것이 막연한 꿈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변 지인들과 아는 가게 사장님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구해 옛날 통달집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질 좋은 닭을 합리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곳과 닭을 튀길 기름을 납품해 주는 곳, 폐유를 처리해 가는 곳 등 많은 부분을 소개받아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볼 수 있었어요. 제 가게 근처에 사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워낙에 동네에서 평이 좋지가 않아서 제 가게가 반사이익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제 음식 솜씨라면 잘만 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깨끗하고 담백하지만
고소하니 맛있게 튀긴 제 통달집은 동네에서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 아들 효성이도 우리 집 통달기 옆집 치킨보다 훨씬 맛있다며 좋아했고, 친구들을 불러와서 생일 파티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통달집이 잘 되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가게가 굉장히 조금했던 탓에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동네 사람들이 제발 옆에 넓은 곳으로 좀 가시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통달집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원찮은 월급 받느니 차라리 50대가 된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가게를 넓게 이전하여 통달집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게가 너무 좁아 답답해하던 손님들은 너무 만족해했고, 저희 부부도 가게를 넓혀간 이후로도 가게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며 돈을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게가 엄청나게 넓은 가게였다는 것은 아니고, 워낙에 처음 시작한 가게를 소극적으로 작게 시작했다 보니 이제서야 좀 적당한 크기가 된 것일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로만 일을 하다가 통달집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니 제 적성에도 맞고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20년 동안 통달집을 운영해왔습니다. 아들 효성이는 어느덧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형편에서 시작하여 애지중지 키운 아들내미 장가 보내기까지 정말 힘들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시간이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수줍음이 좀 많은 탓인지 마냥 상냥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딱히 어디 모난 곳은 없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윤지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들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전에 듣는 것보다 직접 보니까 훨씬 고운 사람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듣기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인자한 느낌이세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보니 진심인지 빈말인지 깊이가 느껴지는 말들은 아니었지만, 시모 될 사람 처음 보는 자리라면 충분히 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엽게 보였어요. 뭐가 됐든 아들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더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좋아하는 것이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전셋집까지 하나 해주고 장가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참 몽글몽글한 것이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저들 사는 모습 지켜보면서 남편과 여생을 잘 마무리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장가라는 경사를 치르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가슴 아픈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던 남편이 건강검진을 하고 폐암 진단을 받고 만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 살 날이 한참 남은 것 같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암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암 환자가 생겼다는 것은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달집을 남편과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손님들은 저희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 부부를 사람으로서 좋아해 주신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쉬운 상황이었죠. 남편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겪어본 최고의 신체적 고통이 출산 때였다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는 그때였을 거예요. 저희 부부는 보험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암보험을 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래저래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남편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야위어 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마음이 야위어 갔죠. 그래선 안 되지만 너무 힘이 들어 가게 문을 종종 열지 못하게 되는 날도 생기면서 이래저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통달집을 매각하고 다시 아르바이트나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내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너무나도 깊게 정이 들어 있어. 차마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힘을 내서 이겨내보자는 결론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4년간의 투병 끝에 74의 나이로 먼저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해봐도 제 생활이 조금씩 망가져가기 시작했어요. 통닭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갔어요. 요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집 한 채와 통닭집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던 걸요. 4년간 남편의 병원비로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모아놓았던 것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통닭집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맘때쯤 아들과 며느리는 첫째 딸내미를 놓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 애까지 임신한 상태로 애 키운다고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미를 보러 자주 찾아오지는 못해도 그래도 가끔씩 안부 전화는 해주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요즘 좀 어떠세요? 아직 마음 다잡기가 잘 안 되는구나. 우리 손녀는 잘 크고 있지? 손녀가 돌이 다 돼가도록 할머니가 돼서 자주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미안하구나. 엄마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뭘. 굳이 찾아오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엄마, 가게 계속 하시는 거 괜찮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 이 가게에 정이 얼마나 들었는데. 지금 내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 잘 알지만 얼른 정신 차려서 정상화시킬 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벌써 몇 달째잖아요, 엄마. 매출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통닭집 계속 보고 자라왔으니까 저도 정이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치만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로 돌아설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조금만 더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구나. 이 어미가 한 번만 더 열심히 해볼게. 아들아 지켜봐다오. 그럼 저랑 약속해요, 엄마. 딱 6개월 뒤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이제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아들은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가게를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는 스스로 건강 관리는 잘 해왔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이 없었지만 아들 말대로 심적으로 제가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적 부담감에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몸살이 한 번 심하게 들려서
가게 문을 거진 일주일을 못지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게다가 하필이면 그 주에 손녀 돌잔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마저도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먼저 떠난 남편 없이 홀로 아픈 것이 너무 서러워서 밤새 끙끙 앓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 서러운 일인 걸까? 삶이 서서히 꺼져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허망하고 무기력한 걸까 싶은 생각에 문득 공포감이 들기도 하였죠. 그 일주일 후 가게는 손님이 더 많이 떨어졌고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아졌어요. 저희 가게를 사랑해주는 단골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분들도 제 사정을 듣고는 조만간 가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운 내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주는 단골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폐업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가게를 접기로 결심한 날 밤 떠난 남편에게 혼잣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잘 지내죠? 나는 잘 못 지내네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거기 있으면 앞날이 좀 보이나요?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좀 알려줘 봐요. 저는 그렇게 아들과 약속한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헛헛한 마음으로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나마 좋은 기회를 통해 누군가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가게를 매각한 대금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어요. 제게는 이제 집 한 채와 모아놓은 현금이 전부였죠. 그래도 어떻게 아꼈으면 죽기 전까지 혼자 야금야금 써먹을 수는 있겠다 싶기도 하고, 소일거리라도 조금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앞날이 두려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가게를 접은 이후에 확실히 상황이 좋아진 것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게에 대한 책임감과 미련을 내려놓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약간 회복이 되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잘 못 보던 손녀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었죠. 저는 몸이 안 좋아 손녀 돌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요즘 애들 맞벌이 한다고 시댁 친정에 다들 애기 맡기고 난리도 아니던데, 대부분 사돈댁에서 도맡아 하셨던 것도 죄송스럽고 이래저래 가족들에게 미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럴 거였으면 진즉에 가게를 더 좋은 조건에 내놓는 게 좋았겠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미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통달집에 정말 애정이 각별했기 때문에 말만큼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식당 운영하는 것에 재미와 애정을 느낄지 몰랐지만 여유와 일상을 조금 되찾으니 가게를 접은 것이 아쉽지만 잘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아, 애 키우는데 엄마가 애도 잘 못 봐주고 해서 많이 미안하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가게 정리하고 좀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내 손녀 돌잔치도 못 가고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금반지를 하나 맞췄거든. 조만간 한번 너희 집에 손녀 보러 한번 가도 되겠니? 그러면 엄마, 애 더 커서 못 알아보기 전에 할머니 얼굴 좀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저는 가게를 접은 뒤 여유가 좀 생기자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 집에 너무 자주 찾아가는 것이 좋지는 않겠지만 결혼하고 찾아간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흔쾌히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돌지 났다고 해서 애 봐야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제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으니 애 보는 일을 제가 좀 나누어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했죠. 오셨어요, 어머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아가. 초대해줘서 고맙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여기 있었구나. 거진 핸드폰 사진으로만 봐왔던 첫 손주를 가까이서 원 없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제 아들 효성이를 낳았을 적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희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도움도 못 주고 돌잔치도 못 가고 할미로서 면목이 없구나. 늦었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금반지 하나 해왔다, 아가.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주줍음 많고 낯을 가리던 며느리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며느리와는 서먹서먹했어요. 그래도 반지를 해다 주니 할머니 노릇을 처음으로 해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이제 쉬시면서 가끔 손녀 좀 보러 오시고 하세요. 그래, 뭐 너들도 저기 맞벌이 한다고 정신없는데 사돈댁에게만 아이 맡기고 했던 거 나도 참 민망하더구나. 집도 멀지 않은데 애 맡겨야 할 일 있으면 말하거라. 며느리는 집에 제가 오는 것이 편해하지는 않을 테지만 애 봐줄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사실 때문인지 표정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워낙에 말수가 없고 표현이 적은 성격이라 분명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도 잘 표출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본인이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알아서 눈치껏 적당히 연락하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었죠. 나름 최선의 배려를 하겠다고 한 것이 그 정도였으나 우리 며느리는 참 속을 알기 힘든 아이였다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후로 가끔씩 아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느 날은 비어있는 집에서 애를 보며 집안일도 좀 해줬고 어느 날은 겸사겸사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되거나 하는 날이면 저는 분명히 아들에게 괜찮겠느냐 먼저 의사를 물었고 아들은 괜찮다고 했었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는 말수가 적은 며느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가, 음식을 어디서 배웠니? 별건 아니지만 맛이 참 담백하고 좋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따라한 것들이에요. 입에 좀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참 맛있구나. 원래 이런 밑반찬들이 오히려 거창한 요리보다 맛을 내기가 어려운 건데 밥도둑이 따로 없구나. 저는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고 그런 며느리도 제게 조금씩이나마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며느리는 배가 많이 불러오기 시작하니 휴직을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혼자 애를 보기 힘들다며 사돈댁과 저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시모가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제 엄마가 편해서인지 웬만해서는 사돈댁을 먼저 불렀고 사돈댁이 정시간이 안 될 경우에만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얘가 저를 그저 애 봐주는 유모할머니로 생각하나 싶어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들 집이니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러려니 했죠.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와의 적당한 선을 지키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배가 불러올수록 저를 필요해 의해서만 찾고 필요가 없을 때는 불편해하는 것이 점점 표가 났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임신을 한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다가도 서먹해지는 것이 반복되었어요. 거기서 무리해서 뭘 더 해보려 하기보다는 저는 그저 아이들을 조용히 지원해주는 쪽을 선택했고, 아이들도 필요에 의해서 저를 집으로 부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귀여운 둘째 아들 손주가 태어났고, 아이들은 저를 점점 더 필요로 했습니다. 관계가 점점 더 필요에 의한 관계처럼 되어갔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가족의 정을 느끼면 되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날이 차츰 추워져 겨울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간식이 호빵인데 아들이 그걸 알고 며느리에게 일러주었는지 어느 날 손주 보러 와달라고 한 날에 며느리가 호빵을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님, 호빵 좋아하세요? 응, 아가 내 호빵 참 좋아하지. 남편이 어머님 호빵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좀 사다 놨는데 호빵 좀 쪄드릴게요. 단팥이 좋으세요? 야채가 좋으세요? 내는 단팥이 좋아. 고맙구나, 아가. 별거 아니지만 며느리가 또 그렇게 챙겨주니 이래서 사람들이 그 와중에 가족의 정을 느끼면 된다고 한 것이구나 싶어 기뻤습니다. 두 손주 재롱 보면서 며느리가 쪄준 호빵 호호 불어가며 먹으니 참 따뜻한 초겨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추위가 아주 매섭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사는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사람을 불러야 했지요. 이런 일은 남편이 도맡아 했었기에 때문에 저는 어째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대한 혼자서 해결해 보려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무슨 말을 알려주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사안은 아니었지만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어요. 아들아,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보일러가 돌지를 않는 것 같구나. 엄마 집 보일러 어디 거인지 써있죠? 제가 거기 고객센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고장 접수 전화 한번 해보시고 정 모르시겠으면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런 아들 말을 듣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전화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느라 도저히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고장 접수하는데 전화를 그리 돌려대는지 답답했지만 오히려 제가 뭔가를 답답하게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결국 직접 보일러사에 전화를 해서 안내받은 내용을 알려주더라고요. 엄마, 내일 보일러 사람 한 명 갈 건데 집에 계실 거죠? 그럼 집에 있어야지. 고맙구나, 아들아. 아니 근데 그럼 오늘 이 추운데 불 하나도 못 대셨겠네요? 그랬지 뭐. 오늘 점심 먹을 때까정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밤은 좀 춥긴 하겠구나, 야. 지금 양발 안 신고 있으면 점점 바닥이 차져서 큰일이구나. 그럼 엄마, 저희 집 와 계실래요? 싫다. 너희들 애 봐준다고 자주 가는데 이런 일 구실로 자꾸 노인네가 너들 집 드나들면 그것도 안 좋아. 하루 정도는 괜찮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래 아직은 온기가 좀 남아있으니
오늘만 꽁꽁 싸매고 버티면 내일부터는 괜찮을 것 같구나. 아들도 애기들 봐준다고 할머니들이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며느리와 그런 일로 불편한 대화가 오갔었던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들 집에 와 있으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그 집에 자주 가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꽁꽁 싸매고 밤을 보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잔이 다행히 남아있는 온기로 잘 버텨냈어요. 하지만 다음날 보일러 업자가 와서 이것저것 보더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알 수 없는 오류라 본사에 뭐 보고를 하고 어쩌고 상급자가 다시 와서 전체 배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둥 어려운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몇 시간 있다가 두 사람이 더 오더니 보일러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치는데 짧으면 2,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은 제가 버틸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네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뭐 전기난로라도 하나 놔주고 가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셔야 한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을까 난감해하고 있을 때 전화 접수한 아들에게도 보일러 회사에서 연락이 간 건지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보일러 고치는데 일주일 걸릴 수도 있다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큰일이네. 전기장판이랑 난로를 들여다 놔야 하나. 어제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오늘 밤부터는 정말 큰일이구나. 엄마, 그건 안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저희 집 오세요. 어제는 남은 온기로 어떻게 겨우 버텼지. 오늘 밤은 큰일 나요. 그러다가 가뜩이나 오늘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오늘 같은 날 밤에 보일러 없으면 사람 죽어요. 저도 어제는 어떻게 버텼지만 오늘은 정말 잘못하면 얼어 죽겠구나 싶어 그렇게 제안해준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낼 간단한 짐을 싸서 택시를 타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그래, 아가. 효성이한테 이야기 들은 거지. 네, 들어오세요. 하지만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들이 이야기해 놓겠다고 한 것이 그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처럼 느껴진 것인지 며느리는 그저 별말도 없이 애들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통화를 하는데 저 들으라는 듯이 대놓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싸우신 거야? 오늘 하루라 그러지 않았어.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내 의견은 안 듣고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지만 저를 두고 그렇게 큰 소리로 통화 소리를 다 들리게 소리를 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애 보러 와달라고 한 것도 서로 잘 합의가 되어서 와달라고 했던 것은 맞는지 의심이 되었고 순간적으로 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냉골이 돼버린 집에서 있을 수는 없었고 이 나이 먹고 모텔 같은 곳을 혼자 가기는 무서웠어요. 그저 둘이 통화하면서 잘 화해하고 며느리가 이번 한 번만 좀 너그럽게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아, 진짜 몰라. 너 알아서 해. 하지만 며느리는 사자후를 날리면서 통화를 끊더니 잠시 아무 말 없이 방에 있었어요.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저는 대면대면하게 아기들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쓸데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씁쓸했지만 내심 며느리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어떻게 나오나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이내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남편이랑 제가 좀 오해가 있었어서 제가 잠시 흥분했네요. 죄송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편하게 계세요. 비밀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볼일 있으시면 편하게 다녀오시고요. 그러더니 조그만 메모지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제게 전해주고는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은 집에 있으라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심통을 부려가지고서 어쩌자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무섭지만 모텔에 가서 지낼까 싶기도 했지만 며느리도 어쨌든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전했고 그저 아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 남아있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겠거니 싶었어요. 전화위복이라고 차라리 이참에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며느리 기분 좀 괜찮아진 것 같은 날에 속 깊은 대화도 한번 해보면서 관계를 발전시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정 불편하면 여차하면 모텔로 가버리면 되는 법이니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는 차분하게 저와의 이튿날을 시작하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어요. 같이 있으면서 집안일을 좀 잘 도와주면서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아야겠다 싶었는데 영 잘 되지가 않았어요. 아가, 내가 빨래 좀 개놓았다. 아, 어머님! 빨래는 다른 사람이 개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왜 일을 두 번 하게 만드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며느리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지, 차라리 그냥 모텔로 가버리는 게 나을지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좀 나갔다 오기로 했어요. 애미야, 내 산책 좀 다녀오마. 저는 매일 아침 먹고 오전에 산책을 즐겼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서 생각도 정리해보고 며느리에게 짧게나마 혼자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었죠. 오늘 하루 더 같이 있어보고 내일 며느리랑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신 김에 애 좀 봐주세요.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남편은 오늘부터 3일 동안 해외 출장이라 안 들어올 거라 저녁까지 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 저녁 좀 먹고 올게요. 그래 차라리 이참에 며느리도 하루 정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고 저는 애들을 보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손주들 재롱을 보다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첫째 아이가 너무 귀여워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걸음이 아직 어눌하여 그만 넘어져서 얼굴이 조금 부어올랐어요. 어디 소파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아들 키워봐서 알지만 애들이 뭐 걷기 시작하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니 그냥 씩씩하게 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는 애 얼굴이 좀 벌게진 것을 보고는 노발대발하는 거 있지 뭐예요. 어머님의 얼굴을 이 지경을 만드시면 어떡해요? 얘야 그냥 걷다가 넘어진 거야. 애들 걸음마 시작하면 다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누구는 애 안 키워봤니? 아니, 다 넘어지면서 큰다고 세상 어느 엄마가 애 넘어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진짜 너 말을 어쩜 그렇게 사납게 하니? 아니, 보일러 고장났다고 여기 며칠 계시게 해드렸으면 애라도 잘 봐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밥값은 하셔야죠. 뭐야? 얘 너 아무리 내가 여기 지내는 게 싫다더라도 어디 시어미한테 말 본새를 그렇게 짓거리니? 너 말 다 했어. 정 불편해하면 보일러 고쳐질 때까지 무섭지만 모텔에라도 가서 있어야겠다 싶었지만 아니 며느리가 세상에 말을 저렇게 하니 괘씸해서라도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 있지 뭐예요. 한바탕 날선 말들을 쏟아내더니 얼마 있다가 며느리가 와서 사과를 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는 제가 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발소리에서 짜증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며느리와 단 둘이 3일을 있어야 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젠 정말 괘씸해서 모텔을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다음 날이 돼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말 며느리가 저를 사지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산책을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알려줬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어요. 혹시나 까먹을까 싶어 며느리가 적어준 비밀번호 메모지를 항상 주머니에 지녔기 때문에 잘못 누른 것은 아닌가 싶어 확인을 해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산책할 때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시간을 걸어서 보일러가 고장나 냉골이 되어 있는 제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 밤은 하필이면 50년 만에 한파가 찾아온다고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버린 상황에 바람까지 많이 부는 날이라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산책을 하는데도 30분을 넘기지 못했었는데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나 엄동설한 혹한을 뚫고 1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 돌지 않은 지 4일이 된 제 집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어요. 보일러 업자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 것이 정말 일주일을 다 채워야 고쳐질런지 보일러실을 정신없이 널브러뜨린 채로 퇴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잠에 들기 전에 밖을 다시 나가 핫팩을 사다가 집 안에 있는 이불이란 이불은 전부 꽁꽁 싸매고 앉았습니다. 어디에 머리를 대도 얼음장같이 차가우니 눕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그나마 덜 추워서 앉은 채로 잠을 청해야 했어요. 저는 분노와 서러움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핫팩을 붙여도 영하 18도의 한파에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발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일을 이 지경을 만들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며느리를 가만히 두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추위에 떨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아침에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화들짝 놀라서 깬 것이 아마 몸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정신을 깨운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몸을 일으켜 보려 해도 딱딱하게 굳어서 잘 움직이지를 않았고 뼛속까지 후벼 파는 영하 18도의 한파에 치아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온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몸이 너무 굳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몸을 어디에 뉘어도 얼음장같이 찬 기운만이 느껴졌어요. 점점 시야가 흐릿해져서 눈에 초점을 잡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작업하러 돌아온 보일러업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에 깜짝 놀라 보일러업자가 일면식도 없지만 꽝꽝 얼어붙은 저를 부둥켜 안고 몸을 데워주려 했어요. 그러더니 구급차를 불러줬고 저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심각한 동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응급처치를 받아 살아났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보호자가 있냐는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남기고 의사가 떠났습니다. 그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의 이 모든 만행을 말해 주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며느리가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갔고 아들에게서 들은 말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집사람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집사람도 엄마 응급실 입원했다는 말 듣고는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죄송한 걸로 될 일이니? 나 죽을 뻔했다, 이놈아! 그런데 집사람 말로는 엄마가 애들 보면서 혼잣말을 자꾸 하시면서 노망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던데, 뭐야, 이놈아? 그리고 왜 애 보다가 애가 넘어져서 얼굴에 주먹만한 혹이 생겼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집 돌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혹이 주먹만 하기는 왜 너까지 헛소리를 허는 게야? 저도 사실 느끼고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생활하기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이참에 요양원을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저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게도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양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이유를 늘어놓으니 내가 늙어서 그러는 게 나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 있지 뭐예요. 남편이 떠난 후 제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나 싶었고 이번 보일러 사태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제 정신 상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뒤로 실제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짐짝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저도 저 스스로를 의심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그냥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게 편하려나 싶다가도 어느 날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려 하는 농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어요. 사람이 노년의 재력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없으니 그렇게 정신이 나약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행운 덕분이었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짐짝 취급을 받았지만 첫째 손주 돌잔치를 못 갔으니 둘째 손주 돌잔치 날은 꼭 참석하고 싶어 간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하객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것 중에 하나가 로또였습니다. 둘째라서 소규모로 연 잔치여서 간단하게 로또 한 장씩을 돌린 것이 글쎄 제가 당첨이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로또를 그렇게 사재 껴도 한 번을 당첨돼 본 적이 없었거늘 모든 번호가 당첨 번호와 일치하는 거 있지 뭐예요. 그때는 1등 당첨자가 많지도 않아서 당첨금이 거진 20억 가까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소문에 의하면 로또 당첨된 집은 가정이 돈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다느니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 했어요. 재력이 다시 생기니 정신건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매섭게 추운 날 저를 내쫓았던 며느리와 그에 동조하던 아들에게 마음이 약해져 요양원에 들어갈 뻔도 했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로또 된지는 어떻게 알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는 귀찮게 굴더라고요. 요양원에 버리겠다던 아들놈도 어미의 행색이 조금씩 달라져서인지 아니면 어디서 소문을 들어 알게 됐는지 짐짝 취급하던 것은 언제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가면서 알랑방귀를 뀌는 거 있지 뭐예요.
집 좀 넓혀가게 지원 좀 해달라는 둥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에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당첨금으로 제가 선택한 일은 통달집을 다시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비를 좀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기부를 해버렸죠. 그것이 제가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예전에 좋아해 주던 단골들은 다시 생긴 제 가게를 보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반가워하기도 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차린 통달집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한파에 쫓겨나 죽을 뻔한 제 인생에 행운이 찾아와 저는 삶의 활력과 행복을 다시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허락하는 데까지 저는 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는 것이 남은 인생 제 꿈입니다. 통달집이 다시 생긴 것을 알게 되면 아들이 분명 찾아오겠지요? 그때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사실 아들에게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이대로 아들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죽기 전에 후회가 되지 않을런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